사실 오늘 여기 오다가 지하철 타고 수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잠이 들겠나 봐요. 네, 깜빡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성균관대역은 봤거든요. 이제 다 왔다. 그러고 깜빡 눈 감았다 떴는데 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수원서 내리길 다행이지. 안 그래서 많이 갔으면, 지각할 뻔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또 남의 책을 두는 것도 처음이네. 자, 딱 폈는데 익숙하지 않아, 이 책이. 자, 그래서, 봄이 되니까, 자꾸 졸리네요. 자, 어쩔 수 없죠. 졸리시면 좀 주무셔도 됩니다. 코로나 안 걸리기 좋겠죠? 제가 어릴 때, 요즘은 안 다니는데, 어릴 때 성당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나 잠이 많으면, 성당을 가긴 가는데, 습관처럼. 그 신부님 강론할 때 자꾸 자는 거예요, 제가. 근데 문제는 제가 코를 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자꾸 찔러요. 자지 말라고. 코를 고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참 잠이 많았다. 그래서 오늘, 참, 내가 잠이 아직도 많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잠이 조금 늦게 잤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보통 제가 12시엔 자야 되는데, 어제 1시에 자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근데 일어나는 시간 늘 똑같거든요. 12시에 자나, 1시에 자나, 6시에 눈을 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귀찮지만 아침에 조깅을 조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언제 졸리냐면, 여기 출근할 때 졸립니다. 지하철 타면 졸려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럴 때 좀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시작을 처음부터 하긴 할 건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줄여서 하긴 해요. 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 위주로, 5, 6월 달에는 이제 더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더 강조를 하면은, 그거 위주로 좀 암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이제 7, 8월에, 우리가 이론을 또 하더라도, 하여튼 또는 문제풀이를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 문제 풀 때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근데 정리가 안 돼서 문제풀이 하면은 그 문제가 내 거가 안 돼요. 겉돌거든요. 그래서, 요번부터라도, 5, 6월부터라도, 중요한 건 꼭 복습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보고 딱 덮고 그 다음에 다시 안 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오늘 복습했으면 며칠 있다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과목이 이제 물론 많으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만 제가 강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30분이면 되거든요. 30분. 복습은. 30분이면 돼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세법은 30분이면 돼요. 중요한 것만 본다면. 그럼 나중에 30분 정도 시간 더 낼 여유는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다른 과목 계속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있기 전에 한두 번 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올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한 3, 4일에 한 번씩 두세 번 본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다른 과목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매일 1차 과목 민법을 해야겠다. 매일 하시라고요.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근데 이거 30분을 3, 4일에 한 번씩 내주는 건 다른 과목도 3, 4일에 한 번씩 그렇게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전 과목을 동시에 진행해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복습인데 그게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만 외우겠다는 생각으로 복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 하겠다. 사실 그건 욕심이거든요.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다 안 외워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은 이제 조세의 정의와 구체적 분석의 표현은 안 보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조세 관련 용어도 안 봐도 되는데 뒤에 나오는 거랑 연관되는 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부동산 관련 조세죠. 부동산 관련 조세인데, 자, 부동산 관련 조세인데, 이 부동산 관련 조세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도 있고, 또 등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옛날에는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할 때 등록세 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만 내면 등기까지 다 해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 따로 등록면허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왜 있느냐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고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시는 게 저당, 소유권 빼고 우리가 취득이라는 개념은 보통 소유권을 획득하는 걸 취득이라니까 소유권 빼고 저당권이나 전세권, 용의권 같은 거,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지역권 이런 권리들에 관해서 취득을 하잖아요. 권리가 생기잖아요. 권리가 생길 때 언제 생기냐면 바로 등기할 때 생겨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취득세를 또 안 내고 뭐만 내면 된다? 등기만 하면 돼요. 새로 생길 때. 아셨죠? 그러니까 둘 다 취득과 관련된 세금인 거예요. 이건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세금, 이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한 세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둘 다 등기도 연관이 있고, 둘 다 등기도 연관이 있고, 둘 다 취득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취득에 관련된 세금.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있는 거니까 재산세를 내고, 또 그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하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인데 둘 다 하여튼 보유하면 나오는 세금이라서 보유세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처분한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런데 이 5가지만 우리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부동산 관련 조세가 사실 5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5가지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뭐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도 부동산하고 아주 밀접한 세금인데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겠다고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동산이 관련된 것이 아닌 게 아니고 관련된 건 맞지만 시험에 안 나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부동산 관련 조사는 이거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이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라는 건 뭐냐면 세금 내라고 알려주는 걸 부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쉬운 말로 고지한다 그랬죠. 고지. 그럼 세금 내라고 고지를 하는 경우가 국가가 고지하는 세금이 이쪽 오른쪽 2가지예요. 그래서 주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국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고지한다는 거죠. 왼쪽에 있는 세금들은요.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세금을 부과해서 걷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지방세.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왜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요 정도 급이죠. 그래서 그 특광도가 부과하는 세금은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취득세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기초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은 재산세가 해당이 돼. 시군구가 부과하는 세금. 그 다음에 세법에서는 구를 말할 때는 항상 자치구만 해당이 돼.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있는 구를 말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인명구청장이 있는 곳은 시장이 부과한다고 보셔야 돼요. 아셨죠? 인명구청장이 부과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이 중간이에요. 중간이라는 게 뭐냐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도가 부과하는데 특별시 광역시는 부과 안 하고 그 밑에 있는 자치구에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마치 중간 형태인 것처럼 위치도 딱 중간이잖아요. 그죠? 딱 중간 형태인 것처럼 도나 자치구가 부과한다.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라서 과세 주체라고도 부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라서 과세권자라고도 부르고, 우린 그걸 정부라고 부르죠. 지방정부냐 중앙정부냐 차이인데, 중앙정부를 국가라고 표현하고 여기서는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을 누가 부과하는지 알아두자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세금을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과 이런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 그 정도까지는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그걸 과세 대상이라고 그래요. 예.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그걸 뭐라 부른다? 세금 부과 대상. 근데 세금 부과 대상은 책에 있는 거 외우시면, 이건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쓸모가 없어요. 그럼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세금 부과 대상은 우리가 배우는 세금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잖아요. 결국 부동산에 관련돼서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과세 대상이 뭐냐?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세금은 다 뭐와 관련됐다?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들이니까 과세 대상은 대부분 다 뭐다? 부동산이다. 근데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따로따로 살펴봐야죠. 아셨죠? 그런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거, 지금 용어를 볼 필요는 없어요. 따로따로 이제 나중에 보더라도 그냥 여기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다. 뭐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과세 대상이. 자, 두 번째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얼마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우리가 부동산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과세 표준이 세금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인데요. 이 기준을 주로 금액으로 써요. 기준 금액을 주로 쓰는데 어떤 걸 쓰냐면 부동산 관련해서 쓰니까 부동산 금액.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그러니까 다 이건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가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나오는 거는 일단 용어는 세금 부과 대상은 부동산 같은 거를 말한다. 세금 계산할 때 쓰는 과세 표준은 그 부동산의 금액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럼 그 금액을 다 받는 건 아니고 어디다 뭘 곱해서 세금 부과 비율, 세율을 세금 부과 비율, 그 비율을 곱해서 나온 액수가 세금 액수가 된다. 그러면 지금 이 과세 세율이나 과세 표준이나 세금 부과 대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용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냐면 우리가 배우는 세금들을 결국은 누가 내야 되는지, 납세무자,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지, 과세 대상, 또 얼마나 받는지, 이걸 법으로 다 정해놨다는 거죠. 각각의 세금을. 그 법으로 다 정해놓은 걸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과 관련된 이 세금들이 도대체 누가 내느냐, 도대체 뭘 근거로 세금을 받느냐, 도대체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법에. 그러니까 결국 시험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 각각의 세금의 대상이 어떤 건지, 각각의 세금의 과세 표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각각의 세금별로 세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이걸 시험에 낸다는 거예요. 이걸. 이 용어를 내는 게 아니고. 아셨죠?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럼 공통적인 게 있어요. 꼭 완벽하진 않은데 제가 이제 지금 이 총론이니까 조금 전에도 중요한 것만 먼저 하자 이랬잖아요. 중요한 거 먼저 하다 보면 좀 욕심이 생기면 좀 조금 덜 중요한 거. 이래서 이런 거죠. 중요하다는 건 거의 뭐 매년 나오는 거 먼저 하자. 그게 되면은 이제 좀 덜 중요한 것만 2, 3년에 한번 나오는 거 하자. 이렇게 넓힐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통계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5가지 세금 중에서 과세 대상은 주로 국세 위주로 많이 물어보더라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나 양도세 과세 대상 자주 물어보더라고. 네, 매년 나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2년에 한 번, 아니 뭐 5년에 3번 정도 나오더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근데 얘네들 상대적으로 10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럼 이쪽으로 더 치우치는 게 더 낫겠죠, 과세 대상은. 근데 과세 표준과 세율은 전부 다 잘 나와. 5가지가 다. 그리고 납세무자는 또 국세보다는 지방세 쪽으로 잘 나와. 그러니까 국세는 5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면
지방세는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 나와. 뭐 그런 식으로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세금을 누가 낼 거냐가 납세무자잖아요. 근데 납세무자는 지방세는 좀 열심히 보자. 예. 국세보다는 더 잘 나온다더라. 그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 될 때는 지방세보다는 국세를 먼저 좀 보자.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과세율은 모든 세금이 잘 나온다니까 그건 각 세금 나올 때마다 파트마다 다 먼저 보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뭐 할 거면 징수 방법을 얘기할 거예요. 징수 방법은 또 전 세금이 다 잘 나와. 그게 결국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만 먼저 하면 돼. 끝났네.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취득의 뭐 특징, 뭐 취득 시기 이렇게 중간중간 낑겨져 있는 것들은 그게 진짜 솔직히 막 5년에 한 번 나온다거나 드물게 나오거든요. 비과세 이런 것들은 한 4, 5년에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 먼저 메인을 먼저 쫙 하고 난 다음에 뽑아서 한 다음에 그런 건 천천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꼭 하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거 파트만 각 세금별로 한번 쭉 훑어본다면 좀 더 빨리 내가 이 내용, 세법 전반적인 내용을 내가 좀 더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아니 죄송합니다. 3시간. 자, 3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이 중에서 내가 뭘 기억할 거냐. 총론은 이제 전반적인 걸 다루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걸 다루는 거 보니까 총론 고유의 문제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공통되는 건 다 총론 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 교재상 32페이지와 3페이지에 짤막짤막하게 용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과세 대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과세 표준과 세율은 어떤 걸 말하는지, 세금 액수는 어떤 걸 말하는지 적어놨습니다만 그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셨죠? 이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6번 뭐가 있어요? 징수 방법. 이건 시험에 나오는데, 자,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세금 요 5가지를 어떻게 걷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걷느냐. 이 징수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시험에 5가지를 어떻게 걷느냐는 거의 5가지가 다 매년 등장할 정도로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징수 방법 중에서도 제일 기초적인 게 바로 징수 방법, 부가징수하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는데 각각의 세금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어떤 식으로 걷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위에 있는 2가지는 일단 정부가 세금을 결정을 해서 정부가 뭐해서 결정을 해서 징수합니다. 정부가 결정해서 세금을 결정을 한다는 거 정부가. 그럼 정부가 결정해서 징수하려면 뭐를 보내줄 수밖에 없을까요? 고지서를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고지서를 보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정부가 결정해서 우리 집으로 전화 와서 세금 내셔야 됩니다. 거의 100% 보이스피싱이야.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예.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세금 당장 안 내면, 계좌 이체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이스피싱이야. 사투리 요즘 안 써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정부 결정에서 이제 징수하는 방법에 이제 이름이 있는데,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걸 보통 징수 방법 이렇게 표현해요. 이름을. 이렇게 결정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라고 표현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그걸 뭐라고? 정부, 부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아셨죠? 정부가 뭐한다? 부가한다. 정부가 직접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냥 똑같은 뜻인데 쓰는 이름이 그냥 다를 뿐이에요. 왜냐하면 법이 따로따로 있어서 그래요. 국세기본법이 있고 지방세기본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이걸 보통징수 방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국세에서는 이걸 정부 부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아셨죠? 근데 정부 부가인데 예외적으로 얘는 뭐가 또 가능하다고 돼 있을까요?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 건 꼭 하란 뜻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부과한 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고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세금 결정 자체를 누가 하냐면 납세 의무자가 합니다. 자, 납세 의무자가 결정을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취득,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얘네들은 무슨 관련 세금이라고요? 취득 관련 세금. 얘는 또 양도 관련 세금이죠. 취득과 양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거래하라 했잖아요. 거래. 우리 세금을 낼 납세 의무자들이 거래 당사자들인데 본인들이 거래하는 거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알지 정부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해서 그 얼마짜리를 취득했다거나 얼마짜리를 양도했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된 걸 근거로 정부가 고지서를 만들어 줘요. 아셨죠? 그래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해서 뭐라 표현한다? 신고 납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셨죠? 신고 납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신고 납부 방법은 어떤 세금이 있는지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신고 납부부터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신고 납부. 자, 그런데 신고 납부는 고지서라는 게 처음부터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뭐가 있냐면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신고 기한이라는 게 법에만 정해져 있어요. 법에만. 우리한테 고지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법에만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신고 기한까지 우리가 스스로 뭐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정부는 이제 여기다가 가산세라는 세금을 더 추가로 부과하는데, 자, 가산세는 원래 세금을 그대로 늘리는 거예요. 원금을 늘리는 거 아셨죠? 원금이 순서로 신고하면 100만 원인데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정부가 한 20만 원 붙여서 120만 원의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원금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셔야 일단 아셨죠? 그런데 이게 조금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신고를 해야 고지서를 만들어주고 그래야 납부를 한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이 발생하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이건 맞겠죠. 근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납부도 안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모두 발생한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발생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근데 주의하실 게 바로 이겁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뭐랑 자꾸 헷갈리냐면 가스봐. 고지서에 보면은 이제 뭐가 적혀 있냐면 여긴 신고기한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어요. 대뜸 언제까지 내라고 뭐가 적혀 있어요? 납부기한이 적혀 있죠. 근데 납부기한까지 여기 납부를 안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고지서가 나와 있는데 납부기한이 납부를 안 했어. 그럼 뭐가 붙냐면 가산금이 붙어야 돼요. 3%가. 근데 요거를 물어보는 척 하면서도 요게 나와야 되는데 요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시험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럼 제가 말로만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이건 안 외우는 걸로 이거를 외우고 무슨 말이냐면 가산세 하면 이것만 외우시라고요. 헷갈리면 아예 버리시는 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 정답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주요 쓰는 방법이에요. 정답만 찾으면 돼요. 정답만. 그러니까 지문이 5개가 주어지는데 5개를 꼭 다 알아야 정답을 찾는 것은 아니에요. 아셨죠? 5개를 꼭 다 알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꼭 다 알아야 내가 정답을 찾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일반적인 거하고 뭐가 있다? 부정적인 게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거. 사람이 살면서 가장 흔하게 발생.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일반적이라는 게 우리가 법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법을 다 외우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설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깜빡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거가 부정이에요. 그러면 세법에서는 부정이라는 단어, 이걸 하나하나 다 따질 필요가 없는 게, 부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또는 부당행위라는 단어도 나와요. 또는 사기라는 단어도 나와요. 또는 허위 서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서류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거예요. 서류를 뭘 했다? 허위로 조작했다. 다 똑같은 거를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부정이 나오던 부당이 나오던 사기가 나오던 다 똑같은 애인 거야. 속인 건 다 똑같다는 거죠. 그것도 적극적으로 뭘 조작해서? 서류를 조작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것보다 얘가 더 괘씸한 거죠. 괘씸하니까 걸렸을 때 훨씬 더 많이 가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원래 납부할 세금에 얼마를 가산하냐면 20%를 가산해. 이게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는. 예.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여기서는 가산세 중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신고했다? 과소 신고했다. 그럼 상식적으로 모든 건 상식이야. 과소 신고했으면 신고를 작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해야지, 이미 낸 부분까지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 적게 낸 부분에 10%만 가산하면 돼요. 그리고 부정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서류를 조작한 거니까 무신고가 됐던 과소신고가 됐던 그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부분이 있죠. 그것에 얼마를 가산하면 된다? 40%.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에, 이건 필요 없어. 그냥 10, 40만 기억하면 돼. 짧게, 아주 짧게. 아셨죠? 무신고는 원래 납부할 세금의 20%가 붙는다더라 까지 가면 좋고, 나머지는 그냥 짧게 과소 10, 부정자가 나오거나 사기자가 나오거나 부당이 나오면 40,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럼 밑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말이죠. 세금을 안 냈으니까 납부불성실이 아니겠어요? 그럼 안 낸 사람에 대해서 세금 그 가산세 붙일 때는 하루당 얼마 이렇게 붙여요. 가산세가 이제 하루치 이자가 만분의 3이야. 거기다가 이제 지연 일수를 곱해요. 제가 일단 쓰기는 씁니다만 그냥 있으면 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이걸 꼭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히려 이쪽 걸 외우면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쪽을 먼저 외우고, 납부불성실은 그냥 눈에 보이면 그냥 하루치씩 뭐 따지나 보다 이라고 넘기시면 됩니다. 꼭 안 외워도 돼요. 꼭 안 외워도 문제는 풀리니까. 아셨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 일단 먼저 요거 하나부터 외우자. 나머지 난 숫자 짧게 했으면 좋겠고, 납부불성실은 그냥 참고로 보자.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부가 이 세금을 이제 받을 때 가산세를 만들어 놓는 의도가 어떤 의도냐면, 스스로 뭐 해주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만들었냐면,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주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만든 거예요. 이 표현을 좀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애기 엄마들이 애기한테 이제 뭐 한 초등생한테 공부하라고 이제 시간을 정해주고, 요때까지 공부해라 라고 정해줬는데, 그때까지 안 하면 너는 5대를 때리겠다 내가 라고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딱 됐어. 그 시간이 됐어. 그러면 그래 너 잘 걸렸어, 죽어봐라 라고 5대 때리는 게 목적이겠어요? 공부를 시키는 게 목적이겠어요?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는 신고를 유도할 목적이 주 목적이지, 가산세를 붙이겠다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쉬우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좋아, 1시간 더 줄게. 어떻게 한번 해볼래? 라는 기회를 똑같이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한 건 맞아. 근데 본인이 뭐 하기 전에, 가산세 붙이기 전에, 다시 말해서 신고 기한은
신고 기한은 지났어. 신고 기한은 끝났어. 끝났는데 정부가 아직 뭐 붙이기 전이다? 이 가산세를 붙이기, 이걸 이제 세금 결정하기 전이다. 가산세 붙인다니까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이제. 정부가 결정해서 뭐 하기 전이다? 통지하기 전이다. 그러니까 너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때 기회를 주는 걸 뭐라 하냐면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해서 이것도 시험에 지금까지 물어본 건 기한 후 신고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요걸 물어본 적은 있어. 정부가 뭐 하기 전까지 하는 거다?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거다. 요걸 물어본 적은 있지만 이 내용을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나오더라도 첫 번째 것도 중요한 거야. 그 첫 번째가 얘랑 연관이 되는 거니까. 얘랑. 그럼 기한 후 신고가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수정 신고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겠어요? 예, 과소 신고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솔직히. 중요한 건 그나마 이쪽이지 않을까. 나온다면. 그래서 한꺼번에 나오든 말든 요 대표 주자를 잘 기억하자는 거죠. 그럼 대표 주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신고 기한이 지나고 한 달 이내에 빠른 기간 안에 빨리 신고해 주는 게 좋으니까 한 달 안에 무슨 신고를 해준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준다면 원래 요 내야 되는 요 가산세 있죠. 그게 뭐예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지 납부 불성실은 아닙니다. 예,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의 절반 얼마를? 50% 20%의 절반이란 뜻이에요. 20%의 절반을 뭐 해주겠다? 깎아주겠다. 그러면 가산세를 안 받겠다고 얘기는 못해. 왜? 제 날짜에 낸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신고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한 달 안에 빨리 하는 사람들은 원래 정부가 붙여야 될 가산세 얼마를 절반을 줄여주겠다. 요 규정 정도만 하나 더 알아두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요 비슷한 거가 이제 개월수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기한 후 신고는 하나만 더 있어요. 기한 후 신고는 6개월짜리가 하나 더 있어요. 6개월 내에 한다면 한 달은 지난 거죠. 이제 한 달이 아니고 6개월 내에 한다면 얼마 깎아주겠다? 20%. 근데 요 밑에 수정 신고는요. 처음 출발부터가 6개월이야. 왜? 이건 이미 신고한 사람들이 고치는 거니까 길게 줘요. 길게 주는데 이 6개월 내 무슨 신고다? 이거는 수정 신고라는 거지. 수정 신고를 6개월 내에 하면 얼마 깎아준다? 50%. 6개월이 지났다. 그럼 몇 년 얼마 내에 할 때? 1년. 또 몇 년 내에? 2년.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1년 내에 하는 건 20%고요. 그 다음에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줄만 기억하면 돼. 예.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오더라도 초점은 첫 번째 거에 맞춰줄 가능성이 제일 커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맨 앞에부터가 제일 중요해. 제일 앞에부터가. 우리가 배우는 세금들 중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여기부터 출발해야 돼.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가 있는데 얘네들을 만약에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데, 그죠? 가산세가 붙는데 그 가산세 중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일반 무신고 20%가 중요하다. 아셨죠? 나머지는 숫자 정도만 알아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래도 신고기한 지나도 가산세를 바로 붙이지 않고 정부가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그걸 한 달 이내에 할 때는 또 50% 깎아준다. 요런 정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미 고소가 나왔어요. 그죠? 거기에 적혀있는 납부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까지 내라고 했는데도 안 냈다. 그럼 3%가 바로 붙어요. 납부 기한 딱 지나면.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에 보면은 납기 내와 납기 후가 같이 적혀 나와요. 아예. 그죠? 그게 납기 후가 요게 붙어 있는 금액이야. 납기 내는 원금만 있는 거고 납기 후는 요게 붙어 있는 거야, 요게. 그런데 이게 붙어 있는데도 그 기간이 또 한 달을 주거든요, 한 달. 그 한 달을 또 지났어. 그러니까 원래 납부 기한으로부터 몇 달 지났다? 1개월이 또 경과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납부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3%가 붙는 거고 한 달이 지나면 이 3% 붙은 건 또 안 냈다는 거잖아. 그럼 한 달이 또 지나면 1.2%를 따로 또 붙여. 그게 이제 중과상금이야. 그러니까 중과상금은 원래 납부 기한으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나야 붙는 거야.
그럼 한 달이 더 지나면 1.2% 붙는데 그때부터는 한 달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1.2%씩.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개월 수로 곱하면 돼. 몇 개월 지났는지. 근데 최대치가 60개월까지는 붙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최대치가.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무조건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국세는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원 이상일 때. 지방세는 얼마 이상일 때? 3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무조건 붙이는 건 아니죠. 그죠? 요 정도 세금이 돼야 붙인다. 요 정도도 안 되면 붙이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총론 파트에서.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로 가서 납세 의무의 성립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성립식이라는 것은 세금 낼 일이 생겼다. 그러면 세금 낼 일이 생겼다는 것은 각각의 세금을 내야 되는 요건,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세금을 누가 내야 되는지 납세의무자, 세금 부과 대상이 어떤 건지, 세금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과 세율이 다 충족되는 순간. 그러면 자, 우리가 배우는 세금만 알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취득세 같은 거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내가 취득하는 순간 내가 얼마짜리 취득했다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란 과세 대상 정해졌죠. 또 내가 취득한 사람이 나니까 납세의무자 정해졌죠. 또 내가 1억짜리면 1억짜리 부동산 가격인 과세 표준이 정해졌죠. 세율은 법적으로 그게 일반 상업용 건축물이면 4%고 주택이면 뭐 6억 이하짜리는 1%니까 그게 얼마짜리 사냐에 따라서 좀 말씀드리면 1억짜리 샀다면 상업용 건축물이라면 4% 곱하면 되니까 네 가지가 어느 순간 바로 나타난다? 취득하는 순간 바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낸다는 뜻이 아니고 세금 낼 일이 생기는 순간이야. 그래서 취득세는 뭐 하는 순간이 세금 낼 일이 생기는 순간이다? 취득하는 때가 세금 낼 일이 생긴 걸 아는 순간이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언제가 되냐면 등기 등록하는 때라고 보셔야 돼요. 그 순간에 세금 낼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의외로 재산세랑 뭐다? 종합부동산세인데 얘네들은 총론 문제로 물어보지는 않지만 하여튼 재산세 문제로 또는 종합부동산세 문제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에도 물어봤고 재산세는 재작년에도 물어봤고 이런 식으로 뭐냐면 뭘 물어보냐면 이게 둘 다 말이죠. 보유세라고 아까 했잖아요. 이 보유세들은 뭔 행동을 한 게 아니잖아. 행동을 한 게 아니니까 법적으로 뭘 정해놨냐면 세금 부과 기준이라 그래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6월 1일을 뭐라고 부른다? 세금 부과 기준일. 6월 1일이 되면 세금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이 뭐다? 과세 기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6월 1일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중에 하나니까 공통적으로 쓰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년 동안 걸 모아서 세금을 계산해요. 그 1년을 과세 기간이라고 불러요. 소득세는 예를 들어서 2016년 1년치 있잖아요. 그걸 딱 모아서 올 5월 달에 계산을 해요. 양도세 같은 것도 원래 원칙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세 기간이 뭐가 되면 끝나면 그러니까 1년이 뭐하면 끝나면 소득세는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규정인데 양도세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이렇게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어떤 규정을 하나 더 만들어 놨냐면 예정신고를 해라. 그래서 예정신고를 하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들은 언제부터 세금을 낼 수 있냐면 계산할 수 있냐면 그 소득이 발생한 때 있죠. 그 달의 말일부터 계산이 돼요. 여기서 이제 소득이라는 걸 여기서 이제 세금 계산의 기준이니까 뭐라 부른다? 과세
표준. 그것이 발생한 달의 말일.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요. 아셨죠?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근데 왜 발생한 날이 아니고 달의 말이냐면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내가 오늘 양도했다고 양도 가격만 안다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얼마에 취득했는지, 중간에 또 내가 그 부동산에 어떤 걸 더 투자했는지, 이런 서류를 다 준비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징이 다른 거랑 좀 달리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결국 우리가 배우는 세금들의 경우를 아는 거가 중요한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뭐 쉽죠. 사건이 발생한 시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뭐 6월 1일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이제 소득세는 소득세 모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하나가 있고, 양도세처럼 예정신고자가 들어가는 소득세는 또 예정신고 기준이 또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납세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날 바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죠. 그럼 이제 발생한 날로부터 법적으로 언제까지는 세금을 내라고 또 정해놓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신고기한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그때부터 언제까지 신고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신고 납부 세금은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세금이 이제 정해지죠. 근데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언제 결정된다? 정부가 결정하는 날 결정되는 거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금 액수가 결정되는 날이 틀린 거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세금 액수가 신고하는 날 결정이 되는 거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날 세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낼 일이 생겼다는 거하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액수를 정해서 내는 날짜는 똑같지는 않고요. 첫 번째 성립된 시기가 발생 시점이라면 이건 구체적으로 내야 되는 시점. 액수를 뭐 하는 시점? 결정하는 시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누가 결정하느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세금을 이제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낸다라는 게 뭐냐면 그 납부무가 뭐가 된다?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자, 세금 낼 일이 생겼다가 구체적으로 액수를 결정한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된다? 납부하면 되죠. 그럼 뭐가 된다? 그 의무가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인데 현금이 없어서 부동산으로 냈다. 그럼 부동산을 처분해서 세금에 충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결국 충당도 내기는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을 잘못 부과할 때는 뭐 하게 된다? 취소하게 되는 거죠. 누가 부과하는데? 정부가 부과하는데 부과를 잘못한 거죠. 그럴 때 뭐 한다? 취소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말이죠. 4번이 나왔는데요. 제척기간의 만료라는 표현이에요. 자, 제척기간의 만료라는 표현이 우리 시험에 이제 여러 번 나왔는데, 이 제척기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게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다시 말해서 고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고지할 수 있는 기간. 자, 그런데 고지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게요. 처음부터 세금을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우리가 배우는 세금과 자꾸 연관시켜야 돼요. 처음부터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우리가 뭐 있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그 두 가지는 아까 언제 성립이 된다 했죠? 납세무가 6월 1일이죠. 그 6월 1일부터 세금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계산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고지할 수 있냐면 5년 동안은 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월 1일 날 계산할 수 있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재산세가 7월 달에 나와요. 7월 16일부터 31일 날 내라고. 근데 정상적으로 한다면 6월 1일부터 계산해서 7월 달에 내라고 고소를 보내주면 돼. 근데 그때 못 보냈다.
그래도 5년 안에만 고지서를 보내준다면 세금은 받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근데 5년이 넘었다. 그럼 그 세금은 기간이 만료가 된 관계로 자동 소멸이에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요 기간 안에.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처음부터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밖에 없지요. 그럼 나머지 세금은 이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잘 보세요. 이건 정부가 고지하는 기간이지 우리가 알아서 신고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처음부터 신고 기한까지는 정부가 할 일이 없어. 왜? 신고를 받아주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정부가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는 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야. 이해되시나요? 뭐 했을 때? 신고를 안 했을 때. 신고를 안 했을 때 정부는 언제부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따져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고지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상관없고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신고하면 당연히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 고지서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바로 줘버리니까 그건 문제가 될 게 없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몇 년 안에 7년 안에만 부과할 수 있다. 7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야. 사기를 했다,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요거는 다 서류 조작이니까 몇 년? 10년인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상속으로 취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걸 이제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시험에 상속세가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얘기야. 그럼 신고 납부인데? 예. 근데 상속자가 들어간 거는 상속세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똑같이 10년으로 빼버린 거야. 얘는 취득세 얘기는 맞는데 어느 자가 들어간 건 상속자가 들어간 건 취득세 규정에 맞춘 게 아니고 상속세 규정에 맞춰버렸어요. 상속세는 원래가 10년이거든 다 기본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상속 원래가 10년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할 수 없이 상속자 때문에 몇 년을 뺐다? 10년. 그렇다고 상속세를 알자는 게 아니에요. 상속으로 취득에 한 경우만 보자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 기간은 10년이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부가 고지했죠? 고지하면 이제 우리가 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고지가 왔으니까. 근데 안 냈어. 안 냈을 때 다시 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한다? 소멸시효라 그래요.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일단 몇 년을 주냐면 5년을 줘요. 그 5년을 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안 내면 정부는 다시 5년 안에 뭐 할 수 있다? 고지할 수 있다. 아셨죠? 근데 5년 안에 고지했는데 또 안 내. 그러면 또 고지하면 돼, 5년 안에.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계속 뭐가 된다? 연장이 되는 거야. 아셨죠? 예.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 동안 만약에 끝끝내 부과를 안 했다.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해서 이것도 뭐가 된다? 소멸되는 거예요. 아셨죠? 완성됐다는 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얘기는 그 기간 동안 다시 고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제 잘 나왔던 건 4번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4번은 우리 배우는 세금과 연관지어서 정확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